단 7초 한 진돗개가 미국인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개로 알려진 핏불 테리어 2마리와 맞서 싸운 우리의 진돗개. 한국의 1000년 넘은 토종견 진돗개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사랑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연구 분야에서 10여 년간 학문적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인용되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제 아들 샘과 마주할 때면 그 모든 지식과 이론이 무력해집니다. 샘은 7살입니다. 생후 24개월이 지나도록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처음엔 언어 발달이 늦는 아이려니 애써 낙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샘의 행동 패턴이 제가 연구실에서 관찰해온 자폐 아동들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타인과의 시선 접촉을 완전히 회피하고 청각적 자극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동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죠.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그토록 객관적으로 연구해온 증상들이 바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이론적 지식은 완벽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한 명의 어머니가 될 뿐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샘의 자해 행동이 현저히 증가했어요. 벽면의 두부를 반복적으로 충돌시키거나 손톱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어대는 행동을 목격할 때마다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 아이를 구해낼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는 그저 절망에 빠진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그즈음 대학 동창인 박수 의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욕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죠. 에밀리, 동물 매개 치료를 고려해 본 적 있어?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모든 치료 방법론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마지막 가능성이라도 탐색해보고 싶었습니다. 박수 의사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를 강력히 추천했어요. 진돗개 한 마리인데 무궁화라는 이름이야. 유기견 보호소 출신이지만 뭔가 남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 저는 당연히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은 치료견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확신에 찬 추천에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무궁화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국제 운송용 케이지에서 나온 무궁화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털은 거칠고 엉성했으며 몸 곳곳에 상처 자국들이 있었어요. 눈빛에는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개가 과연 치료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샘의 극단적인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무궁화를 목격하는 순간 파니크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제 뒤로 숨었어요. 양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웅크린 채 울음을 터뜨렸죠. 평소보다 훨씬 격렬한 반응이었어요. 공항 로비에서부터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악화일로였어요. 샘은 무궁화가 머무는 공간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거부하고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치료적 접근인지 아니면 아이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궁화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짖지도 않고 함부로 영역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뿐이었죠. 간혹 샘을 바라보긴 했지만 접근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가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흘러도 개선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샘의 자해 행동 빈도가 증가했어요.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이 더욱 격렬해졌고 수면 장애로 인한 새벽 울음이 지속됐습니다. 저는 점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이 개는 완전한 실패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궁화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 개는 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치료견이었는데 무궁화는 그런 개가 아니었어요. 박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런 개를 보낸 거야? 샘이 더 힘들어하고 있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죠. 박 수의사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진돗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개를 돌려보내야겠다고요. 인터넷으로 보호소들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온 개를 다시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무궁화의 행동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샘이 있을 때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죠. 특히 밤마다 샘의 방문 앞에서 잠을 자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자리였습니다. 샘이 울면 무궁화도 깨어나서 귀를 기울였지만 절대 방에 들어가려 하지는 않았어요. 이 개가 뭘 하려는 걸까? 저는 무궁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샘이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며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서둘러 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무궁화가 방문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무궁화가 완전히 배를 바닥에 붙이고 있었어요. 내 다리를 쭉 뻗고 턱을 바닥에 대고 있는 자세였죠. 샘의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려 앉아 있었어요. 온몸을 떨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샘, 괜찮아. 엄마가 왔어. 제가 다가가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샘의 시선이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무궁화의 모습이 살짝 보였거든요. 저는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어요. 또다시 샘이 패닉 상태에 빠질까 봐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더 심하게 울었을 텐데 그냥 멍하니 무궁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궁화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조용히 있었죠. 두 눈은 샘을 향하고 있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샘이 천천히 손을 뻗더니 무궁화 쪽을 가리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무궁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샘이 가리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샘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궁화가 있는 곳을 계속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갑자기 샘이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무궁화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분명히 개를 향한 몸짓이었어요. 제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이 무궁화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샘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엎드리더니 이번에는 옆구리를 바닥에 완전히 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샘이 처음으로 무궁화와 눈을 마주쳤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샘이 다른 존재와 시선을 맞춘 건 말이에요. 그것도 그토록 무서워했던 개와요. 두 눈이 마주친 시간은 불과 몇 초였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샘의 울음이 완전히 멈췄어요.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조용해졌죠. 무궁화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두 눈을 샘에게 고정한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샘이 처음으로 무궁화가 있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유지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무궁화는 구석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샘은 소파에 앉아 책을 보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샘이 천천히 무궁화에게 다가간 거예요. 무궁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샘이 손을 뻗어 무궁화의 머리를 살짝 만졌을 때 걔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궁화를 보고 울던 아이가 직접 걔를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무궁화와 샘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궁화는 마치 샘의 생체 리듬을 학습하기라도 한 듯 아이의 일상 패턴에 자신을 맞춰 나갔어요. 샘이 아침 7시에 기상하면 무궁화도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을 떴고 샘이 오후 3시에 간식을 먹으면 무궁화도 그 시간에 맞춰 물을 마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무궁화의 예측 행동이었어요. 샘이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무궁화는 그보다 몇 분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가 상동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특정 위치로 이동해서 조용히 앉아있곤 했죠. 마치 폭풍이 오기 전 기압 변화를 감지하는 동물의 본능처럼 말이에요. 특히 샘의 청각 과민 반응에 대한 무궁화의 대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나 공사 소음이 들리면 샘은 즉시 양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웅크렸어요. 그럴 때마다 무궁화는 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몸을 아이와 소음원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목 깊숙한 곳에서 나는 낮은 진동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개의 일반적인 으르렁거림과는 달랐습니다.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주파수였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 부르는 자장가 같았죠. 신기하게도 그 진동음을 들으면 샘의 과민 반응이 서서히 진정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샘이 혼자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샘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평소의 반복적인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달랐어요. 좋은 개, 조용한 개. 샘이 무궁화를 향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샘이 말다운 말을 하는 걸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것도 다른 존재에게 말을 건네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궁화는 샘으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구석진 곳이 아니라 샘과 같은 공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샘의 말을 듣고는 꼬리를 바닥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짖거나 일어나지 않고 그저 꼬리로만 대답하는 절제된 반응이었죠.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샘이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궁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까지 왔죠. 그리고는 샘과 나란히 바닥에 누웠습니다. 두 존재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샘은 무궁화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궁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샘이 천천히 손을 뻗어 무궁화의 옆구리에 올렸습니다. 샘의 작은 손이 개의 따뜻한 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샘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샘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무궁화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궁화는 단순히 애완동물이나 치료견이 아니었어요. 샘에게는 첫 번째 친구이자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유기견이지만 타고난 본능으로
아이가 필요한 걸 정확히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샘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게 잠들었습니다. 무궁화는 여전히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무궁화와 샘 사이에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면서 저는 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볼 용기를 냈습니다. 샘의 외출은 항상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거든요. 자폐 아동에게는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자주 가던 근처 공원을 선택했어요. 처음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샘도 무궁화와 함께라서 그런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무궁화는 평소처럼 샘 곁에서 조용히 걸었고 목줄을 당기거나 다른 곳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놀이터 근처에서 발생했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무궁화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무서운 개야. 아이의 울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집중됐어요. 그 아이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실례지만 그 개가 좀 무섭네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인데. 목소리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혹시 어떤 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개라서 불안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라는 한국 품종이에요. 매우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주실 수 있나요? 무궁화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무궁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고급 주택단지에서는 반응이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품종견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무궁화 같은 낯선 품종은 이질적으로 보였겠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던 건 무궁화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몇몇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그 개가 혹시 위험한 품종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죠. 특별히 문제가 된 행동이 있었습니까?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직접적인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여러 주민분들이 불안감을 표시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였어요. 무궁화가 실제로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품종이라서 불안해한다는 것이었죠.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갈등이었어요. 무궁화는 그 어떤 개보다도 조용하고 순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그 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는 없을까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다른 주민분들과의 마찰을 피하려면.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샘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했거든요. 무궁화는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견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배척한다는 걸 알면서도 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됐습니다. 무궁화와 샘의 관계는 날로 깊어져 가고 있었지만 사회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토요일 오후는 맑고 화창했습니다. 샘과 무궁화, 그리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샘이 무궁화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안정감이 날로 커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단지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지만 샘은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무궁화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안정감을 얻는 것 같았어요. 공원 입구 근처에서 샘이 벤치에 앉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궁화는 자연스럽게 샘의 발밑에 누웠고
저는 옆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샘이 무궁화의 털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궁화 따뜻해. 무궁화 좋아. 그런데 갑자기 공원 저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잡아. 빨리 잡아.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두 마리의 핏불이 목줄 없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뒤쫓아오고 있었지만 개들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핏불들은 직선으로 우리 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샘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핏불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며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무궁화가 움직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번개처럼 일어나더니 샘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두 핏불과 샘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위치에 자리 잡았죠. 무궁화의 자세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목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보여준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돗개 본연의 용맹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핏불이 무궁화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개가 얽히며 치열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무궁화는 체격상 불리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핏불이 옆에서 공격해와도 샘이 있는 방향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샘아, 이리 와. 저는 아이를 부르며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샘은 무궁화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무궁화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무궁화가 첫 번째 핏불의 공격에 물렸습니다. 앞쪽 다리 부근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반격했습니다. 두 번째 핏불이 뒤에서 공격해왔을 때 무궁화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맞받아쳤어요. 싸움은 격렬했지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핏불의 주인이 도착해서 겨우 개들을 제지했거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무궁화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털은 피로 젖어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무궁화, 가지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샘의 절규였어요.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궁화, 가지마. 아프지마. 무궁화는 쓰러져가면서도 샘을 바라봤어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무궁화를 안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쳤어요. 동물병원으로 즉시 가야 했습니다. 샘은 계속해서 무궁화 가지 마, 무궁화 아프지 마를 반복하며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개가 아이를 구했네. 진짜 용감한 개다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궁화가 살아있는지, 괜찮은 것인지만이 걱정됐습니다. 차에 무궁화를 눕히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샘은 계속해서 무궁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무궁화 가지 마, 무궁화 아프지 마라고 되뇌이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궁화는 단순히 샘을 물리적으로 보호한 게 아니라 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요. 무궁화를 응급실에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는데 SNS 알림도 계속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화면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찍은 영상이 이미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영상 제목은 한국개가 자폐아동을 구하다였어요.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핏불들이 달려오는 장면, 무궁화가 샘 앞을 막아서는 모습, 그리고 샘이 절규하는 소리까지. 무궁화, 가지마. 라는 샘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게 이름이 무궁화라고. 한국 개구나 진돗개라는 품종 처음 알았는데 정말 용감하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2시간 후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상처가 좀 깊긴 하지만 회복될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샘도 옆에서 무궁화 아프지 마. 라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수의사는 샘에게 미소를 지으며 무궁화가 정말 용감한 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CNN, MBC 모두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경계하고 배척하던 무궁화가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꽃다발과 선물들이 쌓여 있었어요. 용감한 무궁화에게 샘과 무궁화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들이 적힌 카드들이었죠. 이웃들이 직접 가져온 것들도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죠?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궁화를 문제견 취급하던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섰어요.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에서 영웅이 되다. 유기견이 자폐 아동의 생명을 구하다 같은 제목들로 보도됐죠. 무궁화는 며칠간 회복을 위해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샘은 그 기간 내내 무궁화 곁을 지켰어요. 무궁화 가지 마, 무궁화 아프지 마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죠. 무궁화도 샘이 옆에 있으면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우리 동네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무궁화를 경계하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했어요. 그때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정말 훌륭한 개네요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이터에서 무궁화를 무서워하던 그 아이도 엄마와 함께 찾아왔어요. 무궁화 아프지 않아? 라고 물으며 간식을 건넸죠. 엄마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편견을 가졌던 제가 부끄럽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샘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영상이 퍼지면서 자신과 무궁화가 유명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무궁화 유명해? 샘도 유명해? 라고 물으며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궁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샘과 함께 응했어요. 샘이 무궁화 친구야. 무궁화 최고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없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다니요. 무궁화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갑자기 유명해진 것에 대해 특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샘 곁에서 충실한 친구 역할을 할 뿐이었죠. 무궁화가 완전히 회복된 후 샘의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궁화 먹자, 무궁화 놀자, 무궁화 예뻐 같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건 감정 표현이었어요. 엄마 웃어, 무궁화 기뻐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궁화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예전엔 혼자 방에서 잠들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무궁화가 방문 앞에 있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무궁화도 그런 샘의 마음을 알아채고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켰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샘의 담임 선생님이 무궁화의 이야기를 들은 후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샘이 무궁화와 함께 있을 때 보이는 안정감이 놀라워요. 혹시 학교에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샘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주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청했어요.
자폐아동을 위한 치료보조견 등록이었죠. 무궁화는 정식 훈련을 받은 치료견은 아니었지만 샘에게 보이는 효과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특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진돗개 치료보조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첫 등교날, 샘은 신이 났어요. 무궁화는 특별히 제작된 치료견 조끼를 입고 당당하게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곧 무궁화의 온순한 성격에 마음을 열었어요. 수업 시간 동안 무궁화는 샘의 책상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샘이 불안해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 무궁화가 살짝 코를 대거나 발을 올려주었어요. 그러면 샘은 금세 안정을 되찾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해 가을, 국제자폐연구학회에서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샘과 무궁화의 사례가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발표를 수락했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자폐 아동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발표 당일, 샘과 무궁화도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수백 명의 연구자들 앞에서 샘은 떨지 않았습니다. 무궁화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무궁화 친구야. 무궁화 도와줘라고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학술적 내용보다도 샘의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건 새로운 치료법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무궁화는 우리 아들에게 치료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어요. 발표를 마친 후 많은 연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네요. 진돗개에 대해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라는 반응들이었죠. 어떤 교수는 이론과 기술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 마리 개의 본능으로 해결된 거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샘의 생일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궁화의 공식 가족 증명서였어요. 법적으로도 무궁화가 우리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받는 서류였죠. 샘에게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더니 샘도 그 서류를 보며 무궁화 가족라고 외쳤습니다. 무궁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가족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가져온 기적에 대한 겸손함까지요. 무궁화는 단순히 치료견이 아니라 샘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준 첫 번째 친구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무궁화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입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유기견이 뉴욕의 한 가정에 가져다준 기적. 그 기적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